네, 방금 소개받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이명란입니다. 네, 우리 피스페어에서 의미 있는 행사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년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행사가 잘 끝나고 또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 정책들이 잘 전파되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의미 있게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연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그 필요성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17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입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18대 국회에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해운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두 분께서 이제 의원안을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정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동 세 가지 그 안이 2009년부터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세 개의 안이 병합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과가 되었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될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제1조 목적에서 사생활의 비밀 등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라는 문구로 개정이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국민이 아닌 개인의 권리로 변경해서 국적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는 암호화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4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카드 3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9일에도 그 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민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였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등 세부 법령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에도 일부 개정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2020년 2월 4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3법 개정인데요. 이때 그 많은 이제 법의 체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일원화되고, 감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감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이 되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온라인 그 사업자를 규제하는 그런 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이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있었던 그런 개인정보 보호 기능들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단일화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제 양립 가능성을 검토해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이 됩니다. 지금 이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 3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다원화돼 있었습니다. 이 다원화된 기능들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이관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이 되었고 부처 간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들이 통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실상부한 감독 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만 이용 제공이 가능했던 제15조와 17조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 가능할 수 있는 양립 가능성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법 개정 전에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들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만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법에 명확하게 구체화되었고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함으로써 좀 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전에는 이제 그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가명 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가명 정보 결합은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반출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 전문기관의 반출 기준은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명 정보화돼야 되고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또한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그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도 더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명 정보를 만들 때 가명 정보를 만들 때 나오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 별도 분리 보관 관리하는 의무가 신설이 되었고 그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처리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명 정보를 처리한 기록은 반드시 보관 작성하게 된 의무가 신설이 되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 중지하거나 회수, 파기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는 4억 원 이하의 4억 원 이하 또는 전체 매출 3% 이하의 과징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정보에 대한 별도 분리 보관 의무가 신설이 되었고 반드시 가명 정보 처리 기록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어떤 격상이 되었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차기 입법 과제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의견 조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4차회와 공동으로 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4차회에서 해커톤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40일간에 거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였고 2월 8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9일에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들이 심사를 통과하였고 법제처 법안 심사를 금년 4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법안 심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안이 확정되어 금년 7월 29일에는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금년 9월 28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저희 정부 개정안이 9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대의 정보 주체 권리를 실질화하는 그런 권리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보 주체는 본인 정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는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근거가 마련되어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별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개정안에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고 정보 주체의 어떤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함께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된 국내 입법례를 비교한 표인데요. 저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이후에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는 금융 분야에서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GDPR과 신용정보법에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또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EU의 그 GDPR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가 이루어질 때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넘어갈 때 그 무상히 이제 그 어떤 과금을 하는 체계가 GDPR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에도 과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저희 보호법 개정안은 어떤 정부 주체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옮길 때는 실비 차원에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어떤 정보 주체의 대응권이 신설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 분야에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인에 대한 감시라든가 편견 이런 어떤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GDPR에도 자동화 의사결정권에 대한 정보 주체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의 제기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의 금융 분야의 자동화 평가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신정법과 이후의 GDPR 사례를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산업적 효용과 정보 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계의 어떤 그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부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의제도도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현행법이 그 사전 동의 제도에 의한 과도한 의존으로 형식적 동의라든가 동의 만능주의의 관행을 유발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특례 조항에 있던 사실상 동일만을 적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고 기업계 등 산업계에서 합리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의제도가 어떤 워킹할 수 있도록 법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례 조항에 있던 필수 동의 규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요건을 활성화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맞물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제를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동화 결정권에 대한 그 법적 국내 입법례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그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어떤 정부 주체의 권리로서의 대응권은 GDPR과 신정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법하고 가장 큰 차이는 신정법은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만 있습니다. 근데 보호법에는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 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그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망법에 있던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 조항들이 특례로 그냥 물리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안에 그 어떤 이중화된 체계를 갖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정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정보통신 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들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온온 오프라인의 그 어떤 그 이중화된 규제를 저희들이 개선함으로써 어떤 법 적용의 혼선과 이중 부담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저희들이 적용하였고 일반 규정과 유사 중복되는 특례 규정은 저희들이 일반 규정으로 통합 정비하였고
온 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과 내용, 벌칙 등도 저희들이 단일화했습니다. 네, 저희 망법 특례의 그 개선의 그 어떤 저희들이 일반법에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또한 사업자의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저희 두 가지 방향에서 특례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표에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14세 미만 아동 대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조항들이 우리 개정안에 어떻게 통합이 되고 신설이 되는지를 이제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우리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고정형 CCTV만 규율하고 있어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산업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되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현행법의 시정 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어떤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정 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개인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도 위탁자와 같이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도 저희들이 다양화하였는데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현행법은 어떤 동의만이 유일한 어떤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법적 어떤 한계로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요에 긴밀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한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저희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 개정안에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을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적정하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는 정보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하였고 법을 위반해서 국외 이전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중지 명령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이 투자를 어떤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재를 형벌 중심에서 경제 중심 제재로 전환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형벌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과도한 형사 규정은 일반 규정에 맞춰 정비를 하였고 유출 시 형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상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우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법에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율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그런 근거들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주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기관 등의 자율적인 어떤 활동에 의한 자율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저희들이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설립 근거가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실제로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권리가 침해될 때 그 뭐 소송에 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이제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조례가 어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어떤 구제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행법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저희 확대를 하였고, 또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네, 지난 데이터 사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였는데요. 가명정보 파기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반출심사위원회의 비밀 유지 의무 누락 의무 등은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저 개정안에 담음으로써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도 정비를 하였는데요. 현행법상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어떤 적용 예외 규정을 저희 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감염법, 예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예방법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하고 있어서 공중위생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의 수집 이용 근거 제외 규정을 저희가 배제하고 15조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개인 전속 요건이 강화되고 온 오프라인에 대한 이중 규제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분야 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이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형벌이 완화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제재의 실효성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강의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